중국이 무너졌습니다. 100억 달러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조건부 보류당했어요. 200메가와트 원자로의 전용 조선소까지 계획했지만 항만이 문 닫았습니다. 유럽 제로, 미국 제로, 입항 가능 12%뿐이었어요. 보험사 10곳 전부 거부했고요. 그런데 한국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50메가와트 작은 원자로로 60% 항만 열었고 로이드 보험까지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유럽이 한국을 국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100억 중국이 작은 한국한테 완패당한 순간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불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떴어요. 저는 마르쿠스 슈타인 63살입니다. 독일 출신이에요. 국제성급협회에서 35년간 일했습니다. 배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제가 도장 찍어야 배가 바다에 뜹니다. 그 정도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날 아침 국제회사기구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비공개 회의라고 했어요. 주제는 원자력 추진 선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원자력과 선박,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면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요. 제네바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국제회사기구 본부까지 30분 거리였어요. 차창 밖으로 레만 호수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수면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파도쳤어요. 원자력 선박이라니요.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려는 걸까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15개국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전부 해운 강국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의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원자력 추진 상업 선박입니다. 중국이 공식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중국 국기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글자가 떴어요. 25,000 TEU 원자력 컨테이너선 목표 연도 2035년 원자로 출력 200메가와트 연료 토륨 냉각수 없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메가와트요? 그건 소형 발전소 수준이에요. 그걸 배에 싣겠다고요? 토륨 용융염 원자로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냉각수가 필요 없다는 문구가 보였어요.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업선에 적용한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사고 시나리오는 검토됐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원자로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났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안전 설계가 완벽합니다. 3중 방어벽이 있고 자동 정지 장치도 작동해요. 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완벽한 안전 설계요? 체르노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 두 사고를 직접 조사했어요. 현장에 가서 잔해를 봤습니다. 녹아내린 원자로, 오염된 땅, 돌아갈 수 없는 마을. 그게 완벽한 안전 설계의 결과였어요. 저는 원자력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원자로는 더더욱 안 믿어요. 저는 79년생입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터진 게 제가 20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공학도였죠.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봤어요. 우크라이나 프리피아트시가 통제구역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방사능 구름이 유럽으로 날아왔어요. 독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채소를 못 먹게 했고 우유도 버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원자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라고요. 졸업 후 선급협회에 들어갔습니다. 배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택했어요. 원자력에서 멀어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사팀에 파견됐어요. 일본 해안가에 갔습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였죠. 원자로 건물이 폭발해 있었어요. 물로 식히지 못해서 녹아내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인간의 오만이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 선박을 반대합니다. 육지에서도 못 막는 걸 바다에서 어떻게 막겠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 환경에서요. 배는 흔들립니다. 진동도 심해요. 원자로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한데 배는 정반대예요. 게다가 사고 나면 육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바다는 넓어요. 구조대가 즉시 도착 못해요. 방사능이 바다에 퍼지면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집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중국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조감도가 떴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선체 중앙에 원자로 구역이 표시돼 있었어요. 25,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습니다. 연료 교체 주기는 10년이고요. 탄소 배출은 제로예요. 중국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숫자는 화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토륨 용융염 원자로 설명이 나왔어요. 고온 액체 염을 냉각제로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어요. 사고 위험이 낮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토륨 원자로는 아직 실험 단계예요. 상업적으로 검증된 적 없습니다. 중국이 간수성의 실증로를 만들었다는 건 알아요. 육상 시설이죠. 하지만 육상과 해상은 다릅니다. 파도, 염분, 부식, 진동, 전부 변수예요. 그걸 다 계산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중국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큰 계획을 발표하고 숫자로 압도해요. 하지만 디테일은 부족합니다. 안전 검증은 나중 일이고요.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게 중국 방식입니다. 저는 그 방식을 싫어해요. 배는 사람 목숨을 싣습니다.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중국 대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전용 조선소 건설 계획이었어요. 장난 조선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였어요. 2028년 착공, 2030년 완공 목표라고 했습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몇몇 대표는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 빠릅니다. 3년 만에 원자력 선박 조선소를 짓겠다고요? 안전 기준은 언제 만들 겁니까? 인증 절차는 어떻게 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의장이 질문 시간을 가졌어요.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항만 규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자력 선박을 받아줄 항구가 많지 않은데요. 그가 물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대답했어요. 협상 중입니다. 주요 항만과 논의하고 있어요.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영국 대표도 질문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 사고는 일반 해상 보험으로 안 됩니다. 중국 대표가 또 얼버무렸어요. 별도 보험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저는 듣고 있다가 참을 수 없었어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선급 인증은 받으셨습니까? 국제 기준을 통과했나요? 제가 따졌습니다. 중국 대표 얼굴이 굳었어요. 진행 중입니다. 곧 받을 겁니다. 그가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진행 중이라는 건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죠. 선급 인증 없이 어떻게 배를 띄울 겁니까? 중국 대표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의장이 중재했습니다. 오늘은 계획 발표만 듣는 자리입니다. 세부 검토는 추후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중국이 이 계획을 밀어붙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돈도 많고 정치력도 있으니까요. 국제회사기구를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원자력 선박이 바다에 뜹니다. 제가 막아야 합니다. 안전 기준을 최대한 높여야 해요. 통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제 임무예요. 프랑스 대표가 제 옆에 섰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앙입니다. 중국이 이걸 밀어붙이면 바다가 위험해져요.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막기 어려울 겁니다. 중국 영향력이 크니까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도 막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의장이 추가 안건을 꺼냈어요. 다른 나라 계획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국기가 떴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국이요? 한국이 뭘 한다는 겁니까? 조선은 잘하지만 원자력은 다른 문제예요. 화면에 글자가 나왔습니다. HD 현대, 삼성 중공업, 중소형 원자로 컨테이너선 개발. 저는 코웃음 쳤어요. 한국은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예요. 원자력 기술은 유럽, 미국, 러시아 전 유물이죠. 한국이 감히 끼어들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배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는 몰랐죠. 중국 대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장난 조선소 조감도가 떴어요.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도크가 6개 보였고 크레인이 즐비했어요. 원자로 제작 공장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어요. 중국 대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상하이에서 100km 떨어진 곳이에요. 환경평가도 통과했고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부지 확보가 뭐가 대수냐고요. 중요한 건 기술이고 안전이에요. 땅만 넓으면 뭐합니까?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투자 규모 100억 달러, 고용 인원 2만 명, 연간 생산 목표 10척. 숫자가 화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에 속지 않습니다. 35년 경력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큰 숫자는 큰 위험을 숨기기 좋다는 거죠. 중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연료비 절감 70%, 운항거리 무제한. 장점만 나열했어요. 단점은 하나도 안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토륨 용융염 원자로 부식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고온 염이 배관을 부식시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잠깐 멈칫했어요. 특수 합금을 사용합니다. 니켈 기반 소재고요. 실험실 테스트 통과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테스트했습니까? 염분, 습도, 진동 환경에서요. 중국 대표 얼굴이 굳었어요. 준비 중입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준비 중이라는 건 아직 안 했다는 뜻이죠. 실험실 성공과 실제 환경 성공은 차원이 다릅니다. 배는 1년 365일 바다에 있어요. 태풍도 만나고 파도도 맞습니다. 영하 40도 극지방도 가고 영상 40도 적도도 지나가요. 그 환경에서 10년을 버텨야 합니다. 실험실 테스트로는 부족해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대표가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단계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먼저 육상 실증로를 완성하고 그 다음 시험선을 만들 거예요. 마지막에 상업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2035년까지 상업선을 띄우려면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육상 실증, 시험선, 상업선을 6년에 다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의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원을 집중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가 중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원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 검증은 시간이 필요해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중국 대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죠.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 일은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중국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의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세계 최초 원자력 컨테이너선 개발 착수, 중국 해운 패권 강화, 친환경 미래 선박 시대 개막. 제목이 거창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처럼 쓰여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언론 플레이부터 하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중국 계획은 검토 대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세부 기술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고요. 중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의껏 협조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부식 문제 미해결, 실외역 테스트 없음, 일정 비현실적, 성급 인증 없음. 빨간 펜으로 굵게 썼어요. 이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중국 계획은 구멍투성이에요. 휴식 시간이 또 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흰머리가 더 늘었습니다. 63인데 70처럼 보였어요. 원자력 걱정 때문에 늙은 겁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평생 원자력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이제 바다까지 원자력이 침범하려 해요. 저는 막아야 합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일본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슈타인 박사님, 중국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위험합니다. 숫자만 화려하고 실체가 없어요. 안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이후 일본은 원자력에 신중해졌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공감했어요. 일본은 배웠습니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요. 중국은 아직 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겁니다. 하지만 자만은 사고를 부릅니다. 노르웨이 대표도 다가왔어요. 저희 정부는 원자력 선박 입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벌써 결정했습니까? 네, 환경부와 협의 끝났습니다. 노르웨이 항구는 원자력 선박을 받지 않아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노르웨이가 문을 닫았다는 건 중요한 신호예요. 다른 나라도 따라올 겁니다. 원자력 선박이 들어갈 항구가 없으면 상업성이 사라져요. 아무리 배를 만들어도 정박할 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중국이 간과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술만 생각했지 규정은 안 봤어요. 국제해운은 규정의 세계입니다. 국제회사기구 규정, 항만 규정, 보험 규정, 선급 규정, 전부 통과해야 해요. 하나라도 막히면 배는 못 뜹니다. 저는 그 규정들을 잘 압니다. 35년 동안 그걸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중국이 저를 얕봤어요.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이제 한국 프로젝트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하품을 참았어요. 한국이요? 시간 낭비 같았습니다. 화면에 한국 자료가 떴습니다. HD 현대와 삼성중공업 로고가 보였어요. 중소형 원자로 컨테이너선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은 조선은 잘하지만 원자력은 초보예요. 원자로 기술은 유럽과 미국이 선도합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중소형 원자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출력은 50에서 70메가와트급이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50메가와트요? 중국은 200메가와트인데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규모가 작다는 건 경쟁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 설명했어요. 작은 출력이지만 안전합니다. 사고 시 자동 정지되고 격리 구조도 완벽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중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실험실 단계 아닙니까? 상업화는 언제 할 건데요? 그가 비꼬았어요.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2030년 목표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도 2035년인데 한국은 2030년이요? 5년 빠르다고 해서 믿을 수 있나요? 기술 격차를 생각하면 한국이 더 늦을 겁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회의록 맨 뒤에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볼 일도 없을 거예요. 한국은 그냥 참가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겠죠. 실제로 성공할 거라고는 저도 중국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한국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요. 한국 대표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선급 기본 인증 문서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급 인증이요? 벌써요? 한국 대표가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미국 선급협회 로고가 보였습니다. AIP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본 인증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였어요. 미국 성급이 발급한 문서가 맞았습니다. 날짜는 작년 11월이었어요. 벌써 1년 전에 받은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기본 인증을 받았다고요? 중국은 아직 신청도 안 했는데요. 한국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설계 단계부터 선급협회와 협의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인증이 빨랐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급협회와 사전협의요? 그게 정석입니다. 설계 끝나고 인증 신청하면 시간만 낭비해요. 처음부터 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게 맞죠. 한국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중국보다 영리한 접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잘했다는 걸 인정하면 제 편견이 무너지거든요. 저는 다른 걸 찾아야 했어요. 기본 인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최종 인증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상세 설계 단계고 내년에 시험선 건조 들어갑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시험선이요? 몇 년이나 걸릴 건데요. 중국은 대형 상업선을 바로 만든다는데 한국은 시험선부터 만든다고요? 느리지 않습니까? 중국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보수적이에요. 시험선 만들고 데이터 모으고 다시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10년 걸립니다. 저희는 과감하게 밀어붙이죠.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말이 맞아요. 한국은 너무 신중합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해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만드는 쪽이 표준을 선점해요. 중국이 먼저 만들면 중국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됩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입장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대표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했어요. 왜 변명 안 할까요? 보통은 화를 내거나 해명하는데요. 한국 대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있었어요. 의장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출력이 작은데 경제성이 있습니까? 50메가와트로 1만 5천 TEU 컨테이너선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출력은 작지만 효율이 높아요. 추진 시스템 최적화로 연료 소비를 줄였고요. 속도는 22노트 유지 가능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50메가와트로 22노트요? 계산이 안 맞는데요. 1만 5천 TEU 컨테이너선은 보통 80메가와트 이상 필요합니다. 50으로 어떻게 돌려요? 한국 대표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선체 경량화, 저항 감소 설계, 추진 효율 향상, 여러 기술을 조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론상으론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론 다를 겁니다. 바다는 계산대로 안 돼요.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토륨을 쓰십니까? 아니면 우라늄입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어요. 전홍축 우라늄입니다. 검증된 연료를 씁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토륨은 아직 불확실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최소한 연료는 제대로 골랐어요.
중국처럼 토륨 같은 실험적 연료 안 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원자로는 연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냉각, 차폐, 제어, 전부 중요합니다. 한국이 그걸 다 해결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사고 시나리오는 몇 가지나 검토하셨습니까? 한국 대표가 즉답했어요. 15가지입니다. 냉각수 상실, 전원 상실, 제어봉 고장, 경남 용기 파손, 화재, 침수, 충돌, 전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15가지 시나리오요? 제법 많네요. 보통은 5에서 7가지 정도만 해요. 한국이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실제는 다릅니다. 컴퓨터에선 성공해도 바다에선 실패할 수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안 섰습니다. 중국 대표가 다시 비꼬았어요. 한국은 계획만 완벽하죠. 실행은 다른 문제예요. 저희는 이미 실증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간수성에서요. 한국은요? 아직 종이 위에만 있잖아요. 그가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처음으로 반박했어요. 저희도 실증 중입니다. 육상시설에서 중소형 원자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데이터 누적 중이고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웃었어요. 규모가 다르죠. 저희는 200메가와트, 한국은 50메가와트.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규모는 중요해요. 큰 원자로를 돌릴 수 있다는 건 기술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작은 원자로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한국이 50메가와트 성공해도 중국 200메가와트와 경쟁 안 됩니다. 시장은 큰 배를 원하거든요. 25,000TEU가 대세예요. 한국은 15,000TEU에 머물 겁니다. 그럼 경쟁력이 떨어져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국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계획도 검토 대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시 협조 바랍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서류 더미 맨 밑에 놓았어요. 다시 볼 일 없을 거예요. 한국은 참가 자체에 의미를 둔 겁니다. 실제 성공은 기대 안 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중국 자료만 봤거든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중국을 막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중국 영향력이 크니까요. 국제회사기구 회원국 중에 중국 편드는 나라도 많습니다. 저 혼자 반대한다고 막히지 않아요. 동맹이 필요했어요. 유럽, 미국, 일본,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을 최대한 높여서 중국이 통과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중국 프로젝트 평가, 위험도 높음, 안전 검증 부족, 일정 비현실적.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요? 저는 한 줄만 썼어요. 참고 사항, 소규모 프로젝트, 영향력 미미.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네바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추가 자료였어요. 국제회사기구가 요청한 거였습니다. 기술 세부 사항, 안전 분석, 환경 영향 평가, 두껍게 쌓였어요. 저는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항만 규정 검토였어요. 원자력 선박이 입항 가능한 항구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어봤어요. 전 세계 주요 항만 200개 중에서 수용 가능한 곳이 25개였습니다. 12%밖에 안 돼요. 나머지 88%는 원자력 선박 입항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방사선 누출 위험, 사고 시 책임 소재 불명확, 주민 반대 여론. 항만 운영사들이 꺼리는 겁니다. 저는 리스트를 자세히 봤어요. 수용 가능한 25개 항구 중에서 실제로 받아줄 곳이 몇 개나 될까요?
중국 항구가 12개였습니다. 당연히 자기네 배는 받겠죠. 아프리카 항구가 6개, 동남아가 4개, 중동이 3개였어요. 유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없고요. 일본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주요 선진국 항만이 전부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 원자력 선박은 중국과 개발도상국 사이만 운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가는 노선은 못해요. 미국 가는 노선도 불가능하고요. 해운 시장의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업성이 있을까요? 저는 의문이었어요. 선사들이 이런 배를 주문할까요? 항구 절반에 못 가는 배를요? 저는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보험 관련 보고서였어요. 해상 보험사들이 원자력 선박을 어떻게 보는지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주요 보험사 10곳 전부 원자력 선박 보험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로이드 보험, 뮌헨 보험, 스위스 제보험 전부 안 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위험도 계산 불가, 사고 시 배상액 무제한, 책임 한계 설정 불가능. 보험사들이 손떼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배를 어떻게 운항합니까? 보험 없이 배를 띄울 순 없어요. 국제해운 규정상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체 보험을 만든다고 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세 번째 문서를 봤습니다. 선급 인증 기준안이었어요. 국제선급협회연합회가 작성한 거였습니다. 원자력 선박에 적용될 안전기준 초안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항목이 빼곡했습니다. 원자로 경남 용기 기준, 방사선 차폐 두께, 냉각 시스템 이중화, 비상정지 장치 신뢰도, 사고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 승무원 훈련 요건,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폐기물 처리 절차.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웠어요. 일반 선박보다 10배는 복잡했습니다. 중국이 이걸 전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토륨 용융염 원자로는 검증이 부족합니다. 기준을 만들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인증이 불가능하죠. 저는 네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중국 토륨 원자로 기술 보고서였어요. 간수성 실증로 운전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력 200메가와트, 운전시간 1000시간 이상, 여료율 45%. 숫자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부 육상시설 데이터였어요. 바다 환경 데이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파도, 진동, 염분, 이런 변수가 원자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 안 됐어요. 실험실 성공과 실제 환경 성공은 다릅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체르노빌도 설계상으론 안전했습니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예상 못한 변수가 사고를 일으켰죠. 바다는 변수 덩어리예요. 중국이 그걸 다 계산했을까요? 저는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보고서 여백에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항만 입항 제한 88%, 보험 인수 거부 100%, 선급 인증 기준 미달, 해상 환경 검증 없음. 핵심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중국 프로젝트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배를 만들어도 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규정이 중국을 막아줄 거예요. 국제사회가 원자력 선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규정은 못 바꿔요. 특히 안전 규정은요. 저는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발표할 거예요. 중국 프로젝트의 조건부 보류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술 검증 완료 시까지 승인 불가라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국 성급협회 동료였어요. 슈타인 박사님, 한국 프로젝트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이요? 무슨 일인데요? 추가 자료가 들어왔어요. 꽤 흥미롭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관심 없었어요. 한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 막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놀라실 겁니다. 동료가 권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파일이 있었어요. 제목은 항만별 안전성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뭘 한 겁니까? 보고서에는 주요 항만 100곳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담겨 있었어요. 로테르담, 함부르크, 싱가포르, 상하이, 부산, 로스앤젤레스, 뉴욕 전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각 항만별로 원자력 선박 입항 시 안전성을 계산한 거예요. 사고 발생 확률, 방사선 영향 범위, 대피 시나리오, 비상 대응 절차 전부 상세하게 분석돼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쭉 훑어봤어요. 한국 중소형 원자로 기준으로 계산한 거였습니다. 출력 50메가와트, 경남 용기 3중 구조, 사고 시 자동 정지 및 격리. 결과가 놀라웠어요. 사고 발생 시 방사선 영향 범위가 선체 외부 10m 이내였습니다. 항만 시설이나 육상엔 영향 없다는 계산이었어요. 중국 토륨 원자로는요? 비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출력 200메가와트 기준으로 사고 시 영향 범위가 반경 5km였어요. 항만 전체를 통제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데가 없었어요. 한국이 제대로 했습니다. 출력이 작으면 사고 위험도 작아요. 당연한 원리죠. 하지만 그걸 항만별로 시뮬레이션한 건 처음 봤습니다. 중국은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기술만 강조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항만 운영사 입장에서 계산한 거예요. 이 배가 우리 항구에 들어와도 안전한가? 그 질문에 답한 겁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보험사 리스크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보험사와 협의한 내용이었어요. 로이드 보험, 윈헨제 보험, 스위스 제보험 전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론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중소형 원자로 선박은 보험 인수 가능하다. 조건부였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는요? 전부 거부였어요. 위험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전략에서요. 중국은 큰 배, 큰 출력, 큰 숫자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봤어요. 항만이 받아주지 않고 보험사가 외면하면 배는 못 뜹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출력을 선택한 겁니다. 안전하게 가는 거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영리했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자료 봤습니다. 놀랍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준비했을 줄 몰랐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거 회의에서 발표해야겠어요. 중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동료가 동의했어요. 다음 주 회의 때 보시죠.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국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어요. 디테일이 살아 있었습니다. 항만별 조류 속도, 바람 방향, 인구 밀도, 비상 대응 시설 위치 전부 고려했어요. 이 정도 자료 만드는데 몇 개월 걸렸을 겁니다. 한국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장에서 말은 적게 했지만 뒤에서 일은 제대로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무시한 제 자신이요. 조선만 잘한다고 깔봤습니다. 원자력은 초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초보가 아니었어요. 전략가였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기술 자랑이 아니라 승인받을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규정 통과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저는 중국 자료와 한국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중국은 200메가와트, 한국은 50메가와트. 출력은 중국이 4배 컸어요. 하지만 항만 입항 가능성은요? 중국은 12%, 한국은 계산상 60% 이상이었습니다. 보험 인수 가능성은요? 중국은 제로, 한국은 조건부 가능이었어요.
선급 인증 진행 상황은요? 중국은 신청도 안 했고 한국은 기본 인증 받았습니다. 승부가 났어요. 규정 싸움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간과한 부분을 한국이 파고든 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전략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보고서 결론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는 조건부 보류 의견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한국 프로젝트는요, 추가 검토 필요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국제해사기구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갔어요. 중국과 한국 프로젝트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중국 대표가 벌써 앉아 있었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도 왔어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죠.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선박 프로젝트 중간 평가입니다. 슈타인 박사님이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첫 슬라이드는 항만 규정 분석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항만 200곳 중 원자력 선박 수용 가능한 곳은 12%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12%요? 그렇게 적습니까? 영국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유럽 항만은 전부 거부,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불가능합니다. 수용 가능한 곳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항만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대표 얼굴이 굳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보험사 조사 결과였어요. 주요 보험사 10곳 전부 원자력 선박 보험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위험도 계산 불가와 배상 한계 설정 불가능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배를 어떻게 운항합니까? 보험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자체 보험을 만들 겁니다. 중국 보험사와 협의 중이에요. 그가 변명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자체 보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로이드 보험이 거부한 걸 중국 보험사가 떠안는다고요? 중국 대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선급 인증 기준안이었습니다. 국제선급협회연합회가 만든 원자력 선박 안전기준 초안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토륨 용융염 원자로는 검증 데이터가 부족해서 인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중국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토륨 원자로는 미래 기술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에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혁신을 막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이 혁신보다 우선입니다. 검증 안 된 기술을 바다에 띄울 순 없어요. 중국 대표가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결론이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는 조건부 보류 의견입니다. 항만 규정, 보험, 선급 인증,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승인 불가입니다.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저희를 막으려는 의도 아닙니까? 그가 따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장이 중재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의견은 타당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중국은 추가 자료를 보완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중국 대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말했어요. 한국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평가 안 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을 쓰고 있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다고요? 뭐가요? 의장이 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은 중소형 원자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출력은 50메가와트로 중국의 4분의 1입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높아요. 사고 시 영향 범위가 선체 외부 10m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숫자를 곱씹고 있었죠. 10m요? 그럼 항만 시설은 안전하다는 뜻입니까? 노르웨이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계산상으론 그렇습니다. 한국이 항만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100개 항만에 대해서요. 저는 한국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대표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중국 대표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조사 결과도 다릅니다. 로이드 보험이 조건부 인수 가능 의견을 냈어요. 중국 프로젝트는 거부했지만 한국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왜 차이가 납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출력 때문입니다. 작은 원자로는 위험도가 낮아요. 사고 나도 피해 범위가 제한적이죠. 보험사 입장에선 계산 가능한 위험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중국 대표가 비꼬았습니다. 출력이 작으면 경제성이 없잖아요. 누가 그런 배를 주문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경제성은 따로 계산해야죠. 연료비 절감, 항만 입항 가능성, 보험료, 전부 고려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 대표가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말했어요. 의장이 허락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경제성 분석이었습니다. 중소형 원자로 컨테이너선은 연료비가 기존 선박 대비 60% 절감됩니다. 운항거리가 길수록 유리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나왔어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왕복 운항 기존 선박 연료비 200만 달러, 중소형 원자로 선박 80만 달러. 차이가 120만 달러였습니다. 1년에 20번 왕복하면 2,400만 달러 절감이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2,400만 달러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유럽연합 탄소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것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어요.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 않습니까? 원자로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비용은 일반 선박보다 30% 높아요. 하지만 5년 운항하면 본전이고 그 이유는 이익입니다. 선박 수명이 25년이니까 충분히 경제성 있어요. 그녀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성까지 계산했어요. 기술만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 되는 사업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선사들이 관심 가질 만합니다. 연료비 절감이 확실하니까요. 중국은 이런 계산 안 했어요. 큰 배, 큰 출력만 강조했죠. 하지만 경제성 분석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한 수 위였어요. 중국 대표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항 가능한 항만이 적으면 소용없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시뮬레이션으론 주요 항만 60% 이상 입항 가능합니다. 유럽, 미국 포함해서요. 안전성이 증명되면 항만들이 받아줄 겁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한국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항만별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세했어요. 로테르담 항만공사와 협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건부 수용 가능 의견을 받았더군요.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시 협조 바랍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한국 대표가 멈춰 섰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료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잘 준비하셨습니다.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조용히 일했을 뿐입니다. 말보다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전략입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인사하고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뭘까요? 중국은 크게 시작했습니다. 200메가와트, 25,000 TU, 100억 달러 투자. 숫자가 화려해요. 하지만 현실은 안 받습니다. 규정, 보험, 항만 이런 장벽을 간과했어요. 한국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50메가와트, 15,000 TU, 투자 규모도 적당해요. 하지만 현실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인지 파악하고 그걸 피해가는 전략을 짰어요. 누가 성공할까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이 이길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가니까요. 중국은 빠르지만 벽에 부딪힐 겁니다. 규정이라는 벽에요. 저는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국제성급협회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어요. 원자력 선박 사고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발표회였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원자력 선박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계산하는 거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할 테니까요. 안전하다고 나오면 승인, 위험하다고 나오면 거부. 간단 명료했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합니다. 중국 토륨 원자로 선박과 한국 중소형 원자로 선박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떴습니다. 중국 200메가와트 토륨 원자로 선박, 항해 중 냉각 시스템 고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함.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화면에 그래픽이 나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갑자기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냉각 시스템 고장, 원자로 온도 상승. 숫자가 올라갔어요. 섭씨 500도, 600도, 700도. 용융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상승했어요. 경남 용기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균열이 생겼어요.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습니다.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화면에 붉은 원이 그려졌습니다. 영향 범위였어요. 반경 5km였습니다. 배 주변 5km가 오염 구역이 된 거예요. 다른 선박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해상 교통이 통제됐어요. 구조대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방사선 때문에요. 승무원들이 고립됐습니다. 탈출도 불가능했어요. 구명정에 타도 오염 구역 아니니까요.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퍼졌어요. 해류를 타고 확산됐습니다. 일주일 후 반경 100km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어업이 중단됐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오염됐어요. 복구에 10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백억 달러였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대표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냉각 시스템 고장은 후쿠시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실제론 안전장치가 작동할 테니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배제 못합니다. 중국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가정 아닙니까? 저희 원자로는 안전장치가 3중으로 있어요.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안전장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그랬죠.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 대표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나리오, 영향 범위 반경 5km, 복구 기간 10년 이상, 피해 규모 수백억 달러. 숫자가 명확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항만 운영사가 받아들일 리 없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였어요. 한국 50메가와트 중소형 원자로 선박, 동일 조건 냉각 시스템 고장.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배의 경고등이 켜졌어요. 냉각 시스템 고장, 원자로 온도 상승. 여기까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자동 정지 장치가 즉시 작동했습니다. 제어봉이 삽입됐어요. 핵분열 반응이 멈췄습니다. 온도 상승이 중단됐어요. 섭씨 400도에서 멈췄습니다. 경남 용기가 버텼어요. 균열이 안 생겼습니다. 출력이 작아서 압력이 낮았거든요. 방사성 물질 누출 없음.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영향 범위는요? 선체 외부 10m였어요. 붉은 원이 작게 그려졌습니다. 배 바로 주변만 표시됐어요. 다른 선박은 안전거리 유지하면 됐습니다. 구조대 접근 가능. 승무원 탈출 가능. 해상 교통 통제 불필요.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중국은 재앙, 한국은 통제 가능. 의장이 말했습니다. 출력 차이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작은 원자로는 사고 위험도 작아요. 저는 한국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보였어요. 중국 대표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잖아요. 작은 원자로는 경쟁력이 없어요. 의장이 반박했습니다. 경제성은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안전이 확보돼야죠.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씁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 방식 원자력 선박은 입항 허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설득력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노르웨이가 문을 연 겁니다. 네덜란드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로테르담 항만공사도 검토 중입니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수용 가능합니다. 도미노였어요. 한 나라가 문 열자 다른 나라도 따라왔습니다. 독일 대표도 말했어요. 함부르크도 긍정적입니다. 유럽연합 탄소 감축 목표에도 부합하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때문에요. 중국 대표는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중국 편을 들지 않았어요. 보험사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보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는 보험 인수 불가입니다. 위험도가 계산 범위를 벗어나요. 하지만 한국 프로젝트는 조건부 가능합니다. 안전장치 검증 완료 시 인수하겠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한국만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가 따졌어요. 의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안전성 차이가 명확해요. 불공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중국 대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졌어요. 기술 싸움이 아니라 안전 싸움에서요. 큰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절한 크기가 중요해요. 한국이 그걸 이해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큰 배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승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기로 했죠. 안전을 최우선으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오래 준비했어요. 3년 동안 규정 연구하고 항만 협의하고 보험사 설득했습니다. 조용히 일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3년이요?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뒤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요. 조선만 잘한다고 깔봤어요. 원자력은 초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일주일 후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습니다.
한 방송사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원자력 선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원자력 선박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원자력을 반대해 왔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직접 조사했거든요. 그 참상을 봤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바다에 나가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지금도 반대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건부지만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이 박사님을 바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행자가 더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왜죠?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접근을 했어요. 큰 원자로가 아니라 작은 원자로를 선택했습니다. 출력은 50메가와트예요. 중국의 4분의 1이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었어요. 작으면 안전합니다. 사고 나도 통제 가능해요. 시뮬레이션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럼 경제성은요? 작으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경제성은 따라옵니다. 항만이 받아주고 보험사가 인수하면 사업이 가능해요. 큰 배를 만들어도 못 띄우면 소용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박사님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어요. 솔직히요. 한국은 조선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자력은 유럽 전유물이라고 봤죠. 진행자가 웃었습니다. 편견이었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습니다. 제 편견이었어요. 35년 경력이 오히려 눈을 가렸습니다. 익숙한 것만 보고 새로운 걸 못 봤어요. 한국은 새로웠습니다. 유럽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영리한 거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이제 원자력 선박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부로 지지합니다. 한국 방식처럼 작은 출력, 높은 안전성, 철저한 검증,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요. 큰 원자로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위험하니까요.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성공할 겁니다. 이미 절반은 성공했어요. 규정을 통과했으니까요. 나머지는 기술 검증인데 한국은 그것도 잘할 겁니다. 조선 강국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겁니까? 둘 다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트라우마예요. 사고의 참상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을 증오했습니다. 바다에도 나가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원자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쓰면 나쁜 거죠. 제대로 쓰면 유용합니다. 탄소 배출 제로, 연료비 절감, 장거리 운항 가능. 장점이 분명해요.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그걸 한국이 풀고 있었어요. 작은 출력으로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옳다고요. 제가 틀렸다고요. 63의 편견을 버리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나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제성급협회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원자력 선박의 미래, 한국 모델 분석이었습니다. 서론을 썼습니다. 본인은 35년간 원자력을 반대해왔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참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프로젝트를 검토하며 생각이 바뀌었다. 원자력도 방식에 따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핵심은 규모다. 큰 원자로는 위험하다. 사고 시 통제 불가능하다.
하지만 작은 원자로는 다르다. 위험이 제한적이다. 한국이 선택한 50메가와트급은 적정 규모다. 안전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저는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항만 수용 의견, 보험사 평가, 전부 긍정적이었어요.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국제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중소형 원자로 기반, 출력 50에서 70메가와트, 3중 안전장치, 이것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중국식 대형 원자로는 위험도가 높아 권장하지 않는다. 한국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메일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어요. 이 보고서를 보내면 제 입장이 공식화됩니다. 35년 반대하던 사람이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배신자라고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진실이 중요하니까요. 제 체면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한국이 안전하다면 지지해야죠. 저는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날아갔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성급협회 회장이었어요. 슈타인 박사님 보고서 읽었습니다. 놀랍더군요. 입장이 바뀌셨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보고요. 데이터가 설득력 있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여전히 반대하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네, 중국식은 위험합니다. 출력이 너무 커요. 사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항만도 안 받아주고 보험도 안 됩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측 압력이 거세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문제예요.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회장이 침묵했어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공식 발표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제회사기구 최종 회의가 열렸어요. 원자력 선박 기준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제네바 회의장에 앉아 있었어요. 각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중국도 왔고 한국도 왔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원자력 상업 선박 기준을 최초로 제정하는 자리예요. 그가 말했어요. 스크린에 기준안이 떴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작성했어요. 원자력 선박 안전 기준, 제1조 출력 제한, 상업용 원자력 선박은 단일 원자로 출력 100메가와트 이하로 제한한다. 제2조 안전장치, 3중 자동 정지장치 필수, 경납 용기 2중 구조 이상. 제3조 사고 영향, 최악 시나리오 기준 방사선 영향 범위 선체 외부 100m 이내. 제4조 보험 가입, 국제보험사 인수 가능 조건 충족 필수. 의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안전성을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출력 100메가와트 이하, 영향 범위 100m 이내,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막으려는 의도 아닙니까? 출력 200메가와트인데 100메가와트로 제한하면 저희는 못하잖아요. 그가 항의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전 기준입니다. 200메가와트는 위험해요. 시뮬레이션이 증명했습니다. 중국도 출력을 줄이면 됩니다. 중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출력 줄이면 경제성이 없어요. 저는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50메가와트로 경제성을 확보했어요. 연료비 절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국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 대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의장이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 기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15개국 중 12개국이 손을 들었어요. 유럽,
미국, 일본, 노르웨이, 한국 전부 찬성이었습니다. 반대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었어요. 기권이 하나 있었고요. 가결됐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원자력 선박 안전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만 국제 항해가 가능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 쳤습니다.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어요. 중국 대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졌어요. 정치가 아니라 안전으로 졌습니다. 회의 후 해운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 MSC, CMA-CGM 세계 3대 해운사였어요. 한국조선소와 공동 연구 선언했습니다. 중소형 원자로 컨테이너선 개발에 참여하겠다고요. 투자 규모가 발표됐어요. 총 50억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시장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중국 장난조선소는요, 계획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기준 충족을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실상 무산된 거죠. 200메가와트를 100메가와트로 줄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까요. 시간과 돈이 다시 들어갑니다. 투자자들이 이탈했어요. 중국 프로젝트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중국을 막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론 중국이 탈락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함부르크 자택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엘베 강이 보였습니다. 배들이 지나다녔어요. 언젠가 저 배들 중 하나가 원자력 선박이 되겠죠. 한국이 만든 배요. 저는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승인한 배가 실제로 바다를 가르는 모습을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국 대표였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잘했던 겁니다. 데이터가 완벽했어요. 저는 그걸 확인만 했을 뿐이죠. 한국 대표가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2030년 시험선 진수식 때 초대하겠습니다. 꼭 오세요. 저는 약속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때 꼭 뵙죠.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체르노빌 조사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원자로, 버려진 도시, 방호복 입은 사람들. 참혹했어요. 후쿠시마 사진도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 폭발한 원자로 건물. 악몽이었죠. 저는 이 사진들 때문에 원자력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자력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잘못 쓰면 악이 되는 거죠. 제대로 쓰면 유용합니다. 한국이 그 방법을 찾았어요. 작게, 안전하게, 책임지는 방식으로요.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미래를 봐야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편견을 넘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다. 조선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원자력은 유럽 전유물이라고 믿었다. 그게 내 편견이었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큰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준비했다. 규정을 연구하고 항만을 설득하고 보험사를 납득시켰다. 기술 자랑이 아니라 승인받을 길을 찾았다. 그게 전략이었다. 중국은 큰 숫자로 압도하려 했다. 200메가와트, 25,000 TU, 100억 달러. 하지만 현실을 간과했다. 규정, 보험, 항만 이 세 가지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작은 숫자로 시작했다. 50메가와트, 15,000 TU, 적당한 투자.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봤다. 무엇이 걸림돌인지 파악하고 그걸 피해갔다. 누가 이겼는가? 한국이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205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로 움직일 선박이 700척 규모라는 전망이 있다. 엄청난 시장이다. 누가 그 시장을 장악할까?
중국일까 한국일까? 나는 한국에 걸겠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니까. 책임지는 나라니까. 바다는 기억한다. 누가 제대로 된 배를 만들었는지, 누가 안전을 지켰는지. 한국이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출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으니까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고 싶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엘베 강에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큰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배일 겁니다. 언젠가 저 배가 원자력으로 움직일 거예요. 한국 기술로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도왔다고요.